네, 시장이 전반적으로는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무려 98,000달러를 뚫어내려는 그런 모멘텀을 선보여줬고, 메이저 알트코인들도 주요 지지라인을 지켜주는, 그러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 10만 달러 재돌파 머지않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10만 달러 근처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흐름이 상당히 반갑게 느껴집니다. 98,000달러를 뚫어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 건데, 무엇보다 중요 저항 라인으로 지목됐던 96,000달러 위에 자리를 잡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긍정적으로 느껴집니다. 이게 잘 올라가다가 잘 더 올라갈 것처럼 보여주다가 미국 비농업 고용 부문이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면서 금리 동결 가능성에 힘이 조금 더 실렸고, 이게 비트코인의 힘을 일시적으로 빼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CME 페드워치 금리 선물 시장 상황을 보면 5월 FOMC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은 무려 97%를 뚫어낸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지금의 비트코인 반등세가 찐 돌파를 의미하는 걸지 아니면 불트랩일지 조금 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빠진 65를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상황이 진짜 난리도 아닌데 거의 65% 수준에 육박하면서 과연 도미넌스 저항이 맞는 저항을 확인하는 상황이 언제쯤 보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4년 최고 수준의 시장 지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10주 만에 최고가를 달성했지만 투자자들의 심리는 여전히 중립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 분석 내용인데, 비트코인 연간 2개월 선물 프리미엄은 지난주에 6에서 7%를 유지하며 중립 영역에 머물렀다. 선물 프리미엄이 10%를 넘어섰던 지난 1월과 비교하면 투심이 악화된 상태이다. 이건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인한 경기 침체 가능성이 가격 상승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확산한 데다가 비트코인 주식 시장의 강한 상관관계가 비트코인의 디지털 금 내러티브를 약화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강세를 예상하는 파생상품 투자자들도 레버리지 사용을 자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올해 1월 비트코인이 비슷한 가격대에 있을 때 2개월 선물 프리미엄은 10%를 웃돌았는데, 이게 지금 5에서 7% 수준 이 중립 범위를 유지하고 있어서 그만큼 지금 추가 상승에 대한 확신이 그때보다는 약해진 모습이라는 겁니다. 특히 선물 트레이더들은 가격 상승을 기대하면서도 레버리지 베팅에 소극적인 모습인데, 강세론자들조차도 빚을 내서 공격적으로 진입을 하기보다는 관망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심스러운 낙관론은 역설적으로 의외의 급등 랠리를 준비하는 에너지가 될 수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과열되지 않은 만큼 작은 호재에도 급격한 상승이 촉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계절적인 요인 또 거시 변수도 투자자들을 갈팡질팡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전통적으로 5월은 5월에 팔고 떠나라 라는 격언이 있을 정도로 약세를 보인 적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도 2021년에 5월 마이너스 35%, 2022년 5월 마이너스 15%의 급락을 겪었고, 2023년 5월에는 제자리 걸음을 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지난 사례들은 투자자들에게 5월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계절적 약세장에 대한 경계심을 심어주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반면 거시 지표를 보면 이게 방향성이 좀 모호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의 견조한 이 고용 지표 덕분에 연준의 스탠스가 당분간은 금리를 지금 수준에서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금리 인상 사이클 중단 자체는 일반적으로는 호재로 여겨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고용 안정으로 인한 금리 동결 기조는 투자자들을 살짝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경제가 예상보다 튼튼하다라는 뜻이어서 오히려 빠른 금리 인하나 유동성 공급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즉 경기가 나쁘지 않으니까 긴축 기조는 유지되지만 그렇다고 추가 긴축 우려는 적은 그런 미묘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시장의 상승 기대감에도 혼선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반면 월가를 비롯한 전통 금융권의 시각은 보다 더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먼저 미국의 대형 자산 운용사 피델리티의 글로벌 매크로 책임자인 주리엔 티머는 금이 가까운 미래에 비트코인의 주도권을 넘겨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폭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금과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상관관계를 보인다. 위험자산에 투자해서 얻은 초과 수익의 정도를 나타내는 샤프 비율을 기준으로 볼 때 최근 금과 비트코인은 서로 번갈아서 상승세를 보였다. 현재 비트코인 샤프 비율은 마이너스 0.4인 반면 금은 플러스 1.33이다. 과거 패턴에 따라서 가까운 미래에 비트코인이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금에서 비트코인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일지도 모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엄청 전폭적인 얘기죠. 비트코인이 결국 금을 넘어설 수 있다. 디지털 금이다라는 점을 꽤나 의미부여를 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 역시 올해 초에 공개한 2025년 글로벌 전망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을 금과 함께 포트폴리오 분산을 위한 전략 자산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유효했던 전통 주식 60대 40 비율, 이 포트폴리오가 무너지고 주식 채권 상관관계가 흔들리는 이 새로운 거시 환경에서 금과 비트코인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인플레이션 해지 그리고 변동성 완축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블랙록은 비트코인의 약 1에서 2% 정도의 작은 비중이라도 편입시킬 것을 권고했었는데 이처럼 미미한 비중만으로도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를 높이고 향후 비트코인 성장에 따른 잠재적인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비트코인은 장기 투자 관점에서 무시하기 어려운 자산으로 격상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슷한 관점에서 블랙록의 디지털 책임자 로버트 미치닉도 재미진 멘트를 날려줬는데 비트코인이 미국 기술주와 밀접한 상관관계에서 벗어나서 독립적인 흐름을 보인다라면 비트코인을 보유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양반은 비트코인이 기술주처럼 움직인다라면 기관 투자자들은 큰 흥미를 느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극단적인 하락 리스크에서 벗어난다라면 비트코인이 모든 기관 포트폴리오의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논의의 방향은 위험해서 안 산다에서 안 사면 더 위험한가? 이렇게로 전환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멘트가 되게 재밌죠?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런 포인트 지점을 잘 짚어준 것 같습니다. 페이팔 CEO 출신이면서 지금은 라이트 스파크 CEO 데이비드 마커스가 CNBC랑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니다. 향후 일상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유틸리티적인 기능도 강화될 거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사람들은 일상 지출에 국가 통화를 사용하는 동시에 보상이나 소액 거래 등을 통해서 얻은 비트코인도 보유 그리고 사용하게 될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소비자가 직접 컨트롤하는 월렛 안에서 비트코인 잔액은 늘어날 것이고 결국 이걸 현금처럼 사용하게 될 것이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예측한다. 수십 년에 걸쳐 구축돼 매년 수조 달러가 이동하는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 오늘날의 글로벌 경제는 실제 움직이는 속도에 걸맞지 않게 오래된 인프라 그리고 느린 결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스위프트와 같은 구식 시스템은 미래 변화에 대비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비트코인 시총이 은을 제치고 글로벌 자산 7위를 기록한 것은 꽤나 반갑게 느껴집니다. 골드, 금과는 아직 10배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비트코인의 시총이 거의 알파벳, 아마존과 비슷한 상황은 꽤나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사우디 아람코와 메타는 진지게 올라섰다라는 거 재밌는 부분이죠.
시장 내부 데이터에서도 희망적인 신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단기 보유자가 수익권에 진입하면서 매도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글래스노드 데이터인데 비트코인 단기 보유자의 비용 기준 리본, 이거는 특정 기간 보유한 투자자들의 평균 매입가를 시각화한 온체인 지표인데 이걸 분석해 봤더니 1개월 이상 비트코인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다시 수익권에 진입했다. 이런 변화는 상대적으로 긴 기간 비트코인을 보유한 단기 투자자들의 매도 압력을 완화시키면서 시장의 긍정적인 모멘텀 초기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이 양반들이 들고 있는 물량이 드디어 본전 수준을 넘어서 평균적으로 수익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지표가 중요한 이유는 이전까지 가격이 오르면 본전이라도 찾기 위해서 쏟아질 수 있었던 이 단기 물량들이, 그러니까 단기 매도 물량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숨통이 트였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해당 단기 보유자들의 수익 전환은 시장의 구조적인 매도 압력 완화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손실을 만회하려는 급박한 매도가 줄어들면 앞으로 상승 국면에서 수급이 개선돼서 시장 회복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건 최근에 급락 나왔을 때 이제 바이 더 딥 했던 사람들 또 다 플러스일 테고 여러모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이런 온체인상의 신호가 당장에 자고 일어났더니 빵 하고 추세 전환을 보장하는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다만 가격이 조정 국면에서 점진적인 회복 단계로 넘어갈 때 등장하는 전형적인 패턴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확인됐다는 게 중요하겠죠. 따라서 현재 단기 보유자들이 심리적 균형점을 되찾은 모습은 적어도 이전처럼 투매로 시장이 무너질 위험성이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앞으로 추가 상승의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석가 멀진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흐름이 글로벌 M2를 따라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통상 8주에서 10주 정도 아니면 12주 정도까지도 차이를 두고 따라가는 모습이 지금까지 포착이 되어 왔는데, 지금 얼추 흐름 보면 비슷하게 지금 주황색 비트코인이 파란색 글로벌 M2를 따라가고 있는 거, 글로벌 M2 지금 올타임 하이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조금 더 기대를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8주에서 12주라는 게 얼핏 한 3달 정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석 달 잡으면 8월이잖아요. 그래서 7월, 빠르면 6월에서 7월 어느 시점에서 금리 인하로 정책 피보팅이 미국 연준에서 단행이 된다라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따뜻한 뜨거운 그런 여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트코인은 무작위로 움직이지 않고 유동성을 따른다. 글로벌 M2를 그림자처럼 추적하고 있다. 노이즈는 무시하고 흐름을 따라가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요즘에 참 노이즈가 많죠. 비트코인 왜 10만 달러 못 올라가냐, 이더리움 왜 이 모양이냐, 리플 언제 3달러 위로 올라가냐, 노이즈들이 많습니다. 모질이들의 계절이기도 해요. 항상 이렇게 약세 내지는 조정장이 이어질 때는 모질이들이 다시 집 나간 모질이들이 돌아오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노이즈들 그냥 싹 차단해. 그냥 네가 정한 네 스탠스대로 전략적으로 가. 너의 확신이 중요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맥락적으로 깔려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알트 시즌 언제쯤 찾아오는 걸까? 알트 시즌 인덱스 이제 29를 가리키면서 비트코인 시즌의 기준점인 25를 일단 넘어서긴 했습니다. 어제 그제 봤을 때 14였었는데 그냥 또 올라서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공식 알트 시즌의 기준점 75까지 가려면 갈 길이 상당히 멀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4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를 보면 도미넌스는 거의 한 70% 언저리 한번 찍고 고점 확인하고 저항을 보여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비트코인 도미넌스 상황을 놓고 보면 아직까지는 기다림의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더리움 1분기에 역대급 하락을 기록하면서 반토막 났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래저래 욕바지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어쩌나 저쩌나 이 1800달러 위에서 지지받으려고 애쓰는 모습 상당히 반갑게 느껴지고, 이 정도면 이제 저점 테스트는 한 거 아닌가, 뭐 이런 기대감도 스멀스멀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세가 아쉽긴 해도 그래도 알트 대장이고 이더리움이 또 잘 움직여줘야 알트 순환매가 펼쳐지곤 했던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투자 여부와 상관없이 이더리움의 선전을 응원해야 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더리움은 이더리움이다.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토큰화 펀드를 출시할 때 기본 플랫폼으로 이더리움을 선택한 이유는 다 있을 거다,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이더리움 중심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고, 이더리움은 그래도 이더리움이 아닌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4,000달러 돌파할 때 우리가 참 연말연시 거치면서 좋았었는데, 지금 반토막난 상황 아쉽게 느껴지지만 한번 움직이면 대차게 움직이는 게 또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중심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쓸데없는 노이즈에 너무 멘탈 털리시지 않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문득 영상 자료를 리서치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분석가 테드, 대체 이더리움은 언제 투더문을 하는 걸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도 이번에 피델리티가 63만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을 매수한 것을 강조하며 이더리움 10,000달러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이더리움은 역사적 저평가 구간이라는 분석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언제쯤 반전 모멘텀 선보이면서 이더리움다운 랠리를 펼치고 이를 통해서 알트 시즌의 포문을 뿅 하고 뾰로 뿅 하고 열게 될지 주목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XRP의 흐름도 순조롭습니다. 2.2달러 위에서 지지를 받으려는 모습이 반갑게 느껴집니다. 메이저 종목들은 한번 의미 있는 폭등 양상 보이고 나면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숨고르기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거의 100%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특히 이더리움이나 리플 같이 가장 엉덩이가 무거운 넘버 2와 넘버 3, 이런 시총 대장들은 훨씬 더 그런 측면이 강하고, 특히나 리플 같은 경우에는 몇 달 전에 무려 500에서 600% 수준 랠리를 펼치면서 600원짜리가 지금 어쨌든 3,000원 위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XRP 요즘 시세 가지고 막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 제일 이해가 안 되는데, 아마도 그런 사람들은 폭등할 때 매수했고 조정받아서 지금 물려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지금 1년 상승률, 이게 지금 1년 차트인데 1년 동안 321% 오른 상태입니다. 최근에 고점 만들어낸 3달러 뚫고 엄청 조정을 받는 것 같아도 1년 상승률이 320%인데 이거 뭐 어떻게 더 좋을 수가 있나, 저는 그렇게 좀 바라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랐고 많이 오른 만큼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거고, 거기다가 지금 단순 기술적 조정이 아니라 거시경제 리스크에 대한 압박이 되게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지켜보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게, 저도 이제 채널 운영한 지 한 4년 되다 보니까 이런 약간 너무 단기적으로만 시세 왜 안 올라 엄청 폭등하고 나서 좀 조정받고 났는데, 조정받는 상황인데 왜 안 올라 더 나아가서 이제 막 욕하면서 비판하는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뭐 저희 채널 오래 함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질이들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요즘에 집 나간 모질이들이 다시 좀 들어온 것도 포착이 되고 있는데, 이런 패턴이 약간 패턴 같아요. 한 1년에서 2년 주기로 반복되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재밌게 느껴집니다. 작년 이맘때, 제가 1년 전 이 리플 차트 지금 1년짜리 갖고 온 게 작년 이맘때가 딱 그랬죠. 리플 같은 경우에 소송 전망 애매할 때 리플 진짜 막 욕 엄청 얻어먹고 엄청 욕하고 이랬던 사람들 많았는데, 결국에는 엄청난 폭등 만들어내면서 지금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투자답게 바라보고 그러려고 노력해야지 제대로 목표를 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한 번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워낙 변동성도 크고 이제 시장 사이즈도 커진 데다가 기관들이 또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호재가 나와도 시세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고, 상당히 대응하기 까다로운 시장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앞으로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투기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면 일단 내 마음이 피곤해집니다.
괜히 또 내가 모질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 때도 있고,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이런 걸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욕하면서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폭등했을 때 이걸 잘 견디고 폭등했을 때 이제 수익화를 하거나, 지금 작년에 매집했던 분들은 지금 수익화 안 하셔도 엄청난 수익률이잖아요. 이때 수익화 하신 분들도 많고, 저도 이때 수익화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겪을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고 이때 욕하고 던지고 요때 이제 매수했다가 요때 지금 물려있는 상황, 이런 것도 있는 거고, 똑같은 흐름인데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 다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처럼 좀 애매한 흐름이 이어지고, 그것도 몇 달째, 한 반년 가까이 지금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거시경제 리스크의 책임이 거의 9할 이상이다 보니까 이거 뭐 걱정할 거 있나? 저는 그냥 그런 심리로 요즘에 좀 편안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 의미부여가 가능한 구간에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 거시경제 환경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시점이 오고, 그 전후 시점에서 금리 이슈까지도 방향성이 선명하게 나오면 뭐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그런 시간이 찾아오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 약간 조바심도 느껴질 수 있는데, 뭐 특히 이제 잡코인들 펌핑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뭐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잡코인 위주로, 펌핑 나오는 거 위주로, 달리는 말 위주로 투자를 해서 뭐 큰 수익을 낼 수도 있고 큰 손실을 볼 수도 있고, 근데 메이저들은 웬만하면 시간의 흐름과 함께 손실 상황이 수익권으로 접어드는 경우가 뭐 역사적 패턴이었으니까, 그래서 아주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상대적으로 적은 리스크로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또 장단점이 있으니까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괜히 내 스탠스를 제대로 못 잡으면 이게 또 남의 팔랑귀로 멘트에 마음이 흔들릴 가능성도 높으니까, 결국엔 중요한 거는 내 멘탈 내가 잘 챙기면서 전략적 스탠스를 잘 설정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이렇게 시장의 3대장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멘탈 관리가 전부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전문 트레이더가 아니면, 진짜 전문적으로 흐름 잘 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진짜 전문 트레이더 아니면 전업 트레이더, 이런 분들처럼 우리는 못합니다.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들은. 그래서 현명하게 나의 기준과 스탠스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이제 오늘부터 연휴잖아요. 연휴 지내시면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씩 시간 나실 때 곱씹어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연휴 잘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